오늘은 통곡할 만한 자리를 마무리를 짓고 1단원 다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야, 너 이 새끼야 세상에 살인이 왜 있는 줄 알아? 살인이 왜 발생한 줄 알아? 너 때문이야, 이 새끼야.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파수꾼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통곡할 만한 자리를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문법에 들어갈 수 있으면 문법에 들어가 볼게. 자, 이건 뭐냐? 우리 책 한번 볼게요. 57쪽 한번 보자. 형광펜 들고 댐비자. 자, 거기 보시면 갈래에 보시면 고전 수필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고전 수필 가볍게 치는데 거기에 수필에만 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수필이라는 장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수필이 뭔지 알면 공부하는 방향을 좀 알 수 있을 거야. 수필은 어떤 거를 하면 개인적인 체험을 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체험을 해요. 뭐 여행을 갔던 뭘 했던 간에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깨달음이라든가 어떤 그 다음에 교훈을 제시하죠. 교훈 또는 뭐 깨달음까지 안 가도 새로운 인식,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인식, 이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수필은 뭐가 포인트냐면 뭘 경험했다, 체험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얘만 얘기할 수 있는 깨달음, 얘만 알 수 있는 교훈, 얘만 알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을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곡할 만한 자리를 지금 읽어볼 텐데 우리가 가장 초점을 둬야 할 것은 도대체 얘만의 새로운 인식이 뭐냐, 이걸 찾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는 뭘 할 거냐? 수필이라는 장르가 이런 글이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얘의 깨달음을 묻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쪽에다가 포인트를 줘야 합니다. 도대체 얘만의 생각은 무엇일까? 여기다 포인트를 둔다. 그러면 다시 고전 수필은 수필이긴 한데 옛날 글이라는 얘기고요. 사실은 이거 원래 한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문 수필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기행수필이라고 썼는데요. 이 기행은 아시죠? 기행문 여정이 있고 나오는 거 알죠? 자, 얘는 어디를 갔냐면 지금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겁나 잘 그렸다.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중국 이렇게 앞에 폭 튀어나온 데 있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중국 하면 어디를 얘기해? 조선 사람들이 중국 뭐 이렇게 하면 어디를 얘기해요? 그건 어디를 얘기하면 송나라, 명나라 같이 한족이 세운 나라를 중국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푹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가 한족이 세운 나라야. 여기가 한족. 중국의 많은 민족 중에서 한족이 세운 거야. 송나라, 명나라. 이걸 조선 사람들은 보통 중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송나라와 명나라 뒤에 무슨 나라가 나와? 중국에서. 청나라죠. 청나라는 누가 세웠어? 그렇죠.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오랑캐, 한족의 입장에서 그게 어디냐면 요 위쪽. 얘가 뭐냐면 만주족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게 만주족들이 세운 나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중국 애들이 오랑캐라고 하고요. 우리도 오랑캐라고 하고요. 여기가 바로 청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는 어디 갔냐면 박지원 나라는 여기 온 거야. 청나라. 이쪽에 와서 지금 이놈을 쓴 겁니다.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요만하지만 중국도 큰데 만주 이 벌판이 훨씬 더 크죠? 엄청 큰 걸 보고 나서 깨달음을 표현한 게 이 글입니다. 자, 그럼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다 읽긴 해보겠지만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볼게. 이 글 속에서 보편적인 사고,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진사라는 애가 아주 보편적이고 평범한 생각을 합니다. 얘가 일반적 사고를 하는 거야. 얘는 일반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먼저 새로운 인식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정진사가 아니고 박지원. 이 글을 썼던 박지원이 새로운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창의적 사고라고 하자. 뭔가 좀 새로운 사고를 하는 거니까. 정진사라는 놈이 나쁜 놈은 아니야. 근데 박지원이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다 세모를 찍게요. 정진사가 나쁜 놈이라는 표시는 아닙니다. 박지원이랑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표시를 두려고 저렇게 한번 칠해볼게요. 얘네 둘이 사사건건 의견의 대립이 보입니다.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바가 좀 달라요. 그거를 지금 포인트를 집어내야 돼. 일반적으로 정진사가 생각하는 것과 박지원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그럼 어디 해보자.
자, 지금 정진사 박지원은 지금 청나라의 사행길입니다. 사행이라는 건 뭐냐면 사신의 행차.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들이 다른 나라에 뭐 축하객으로 가고 막 이러는 거야. 그 사신으로 갑니다. 가다가 뭘 보냐면 요동벌판을 봅니다. 요동벌판을 봅니다. 엄청 크겠죠? 엄청 큰 거야. 이거를 보고 나서 서로 간에 생각이 좀 달라요. 정진사는 딱 보자마자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만한데 요동벌판은 이따만한 거야. 우와! 엄청 큰데 광활함, 엄청 큰 거. 광활함에 감탄을 합니다. 야, 세상에 이런 벌판도 있단 말이야? 와우, 이거 엄청 크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면 박지원은 뭐라고 하냐면 울기 좋은 곳이군.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울기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지사가 빡칩니다. 야, 이거 무슨 개소리냐. 이렇게 큰 걸 보고 나서 뭐가 울음이 나오냐? 너 미쳤냐? 자고로 엄마, 울음이라는 것은 언제 울음이 나냐? 아이고, 슬픔이 가득할 때 우는 거다. 너 새끼야 요동벌판 봤더니 슬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운다라는 것을 얘가 정의를 내립니다. 슬픔이 가득한 거야. 슬픔이 가득할 때 우는 건데 무슨 개소리냐라고 했더니 박지원이 그래, 네 말도 맞다. 슬픔이 가득하면 우는 건 맞지만 꼭 슬픔만 가득해져서 우는 게 아니래요. 그럼 뭐냐? 7가지의 감정이 실정이 가득 찰 때 울음이 온대요. 그러면 그 칠정이 뭐냐? 희, 기쁨, 노여움, 사랑, 락, 즐거움, 그 다음에 한탄함, 슬프래, 그 다음에 더러움, 욕됨, 욕. 기쁨이 가득해도 울음이 온대요. 울음이 날 수 있대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2년 뒤에 원하는 대학교에 딱 입학했어요. 그러면 눈물이 날 수 있죠. 그 다음에 노여움이 가득했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젠장 떨어졌어요. 그러면 노여움 때문에 울 수도 있죠. 사랑이 가득해서 너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울 수도 있고요. 즐거움이 가득해서 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말한 것처럼 슬픔이 가득할 때도 울 수 있습니다. 너무 더러운 걸 봤을 때도 울음이 생길 수 있고요. 어떤 욕망, 욕심 이게 가득 차다가 울 수도 있대요. 그랬더니 정진사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 알겠다. 그래, 일정 정도 네가 한 말도 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요동벌판을 보고 울기 좋다고 했는데 그럼 요동벌판을 봤을 때 7가지 감정 중 뭐가 가득 찼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뭐가 가득 찼냐고 물어봤더니 이쪽으로 해야겠다. 물어봤더니 박지원이 이건 신생아에게 물어보면 된대요. 그럼 또 정진사가 난리 납니다. 뭔 개소리냐. 신생아를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냐라고 해요.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왜 우냐? 네 말대로 하면 어떻게 해서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앞으로 100년 살아야 되는데 살 길 너무 힘드네. 그래서 운다는 얘기 아니냐? 그럼 말도 안 된다. 신생아가 뭐라고 해서 울겠어? 신생아는 왜 울 것 같아요? 일단 엄마의 뱃속이 요만한데 거기에 바깥으로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기쁨이겠죠. 그죠? 기쁨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바로 희야. 즉 엄마의 뱃속은 바로 조선을 의미하고요. 조선에서 요동벌판을 봤더니 너무 큰 걸 봤죠? 그래서 기쁨이 생겼대요. 뿐만 아니야. 신생아가 태어나면 주변에 엄마, 아빠, 가족들이 막 박수 쳐주고 좋아하는 거야. 바로 뭐야? 즐거워서 우는 거다. 즉 기쁨과 즐거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서 나는 지금 울음이 온다. 이렇게 울기 좋은 곳은 꼭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에도 있대요. 저기 금강산 앞에 가도 있고요. 저기 가도 있고요. 뭐 그런 얘기를 쭉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만의 새로운 인식 포인트가 바로 뭐였어요? 자, 울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감정이 가득할 때, 7개 감정 중 하나가 가득할 때 우는 거군요. 오케이. 대충 전체 내용을 한번 쭉 훑어봤다. 자, 다 썼어. 또 안 쓴 거 아니야? 돌아다녀서 안 쓰면 또 맞아야지, 이것들, 새끼들. 안 썼지? 썼어요. 안 썼지?
뭐 새끼들. 아, 너 그거 알아볼 수 있냐? 그래? 그러면 뭐 자기가 알아볼 수 있다는데 뭐. 자, 그러면 다시 형광펜 들고 핵심 정리로 다시 가볼게요. 어디 좀 볼 거냐면, 성격에 보시면 교훈적이라고 나왔죠? 당연한 거죠? 어떤 교훈을 줘? 울음이라는 것은 7가지 감정 중에 하나가 가득 찰 때 울 수 있는 거겠죠? 그죠? 뭐 그런 교훈을 주나 봐요. 알겠어. 자, 그 다음에 특징 이제 형광펜 칠해야겠다.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리고, 그러면 일반적인 통념이 누구야? 정진사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야? 일반적인 통념을 상하면 일반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는 애가 정진사인 겁니다. 그걸 깨뜨리고 작가의 참신한 발상? 참신한 발상은 바로 이쪽이죠? 그죠? 바로 얘가 뭐야? 참신한 발상이죠. 참신한 발상. 발상은 머리에서 생각을 떠올리답니다. 그 다음 문답에 의한 구성 형광펜 칠해볼게요. 지금 계속 우리가 필기할 때 정진사가 얘기하고 박지원이 대답하고 박지원이 대답 묻고 막 이렇게 나왔죠? 문답. 그 다음에 적절한 비유와 구체적인 예를 들었더라.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했더라. 오케이, 한번 읽어보자. 7월 초 8일 갑신년이랍니다. 갑실일이에요. 말다. 정사와 사신 중에 한 명을 얘기하는 거야. 자, 정사와 한가마를 타고 삼유하를 건너 냉정에서 조반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삼유하를 건너 냉정으로 갔다 이런 게 일종의 여정이겠죠. 기행문이라면 어디 거쳤으니까 여정이겠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기행문의 요소 중에 하나인 여정이 있구나 라는 정도. 12월 1일 가다가 산기슭 하나를 돌아 나가니 태복이라는 놈이, 태복은 사람 이름입니다. 빨리 와. 태복이라는 놈이 갑자기 궁극을 하고는 말머리로, 궁극이라는 건 뭐냐면 머리를 굽혀놓고 얘기하는 거야. 어르신 하면서 얘기하나 봐요. 말머리로 쫓아와서 땅에 엎드리고 큰 소리로 백탑이 현신하였기에 이에 아뢰입니다.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백탑은 알죠? 일반적인 탑입니다. 탑이 현신한다는 건, 현신은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탑이 인사할 수가 없지요. 일단 의인화시킨 거죠. 의인법 같은 게 쓰인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탑이 멀리 있으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다가 점점 가까이 가면 탑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지? 그걸 얘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탑이 나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바로 보겠어요. 어떤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탑이 여정지에 거의 도착했어요 라는 어떤 기쁨이라든가 어떤 설레임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러면 설레임을 표현하려고 의인법을 썼군요. 다시 또 하나 바꿔볼게요. 원래 안녕하세요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 탑이 안녕하세요 했다는 얘기 아니라, 그러면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네? 그럼 뭐라고 해요? 그게 거기 나온 주객 전도의 표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 주자고요, 손님 객자야. 주객 전도의 표현은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객 전도의 표현을 쓰거나 의인법을 쓴 이유는 어떤 설렘을 표현하는 거죠. 거의 다 왔어요 뭐 이런 얘기인가 봐. 한다. 태복은 정진사의 마두입니다. 산기슭이 가로막고 있어 백탑은 보이지 않기에 말을 급히 몰아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겨우 산기슭을 벗어났는데 안광이 어지러하니, 안광이라면 뭐 눈의 전기라고 써있는데요. 눈이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지러지라더니 호련히 검고 동그란 물체가 오락 내리락 합니다. 거의 뭐 현기증 날 정도로 요동 벌판이 엄청 큰가 봐. 난생 처음 본 거야. 이렇게 큰 벌판을. 그러니까 눈이 어지러지한 거야 지금.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이란 본래 의지하고 붙일 곳 없이 단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이리저리 다니는 존재라는 것은, 그 무슨 말이냐면 요동 벌판을 보기 전에는 사람인 대단한 놈인 줄 안 거야 나는.
근데 요동볼판을 봤더니 사람은 한 조각이 점에 불과한 거야. 아유, 사람은 진짜 하늘 아래 아주 미물이구나. 아주 자그마한 놈이구나. 이렇게 느꼈대요. 말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아이고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구나. 이게 여기죠. 울기 좋은 곳이라고 느낀 곳이 여기입니다. 지금 박지원이 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뭐야 호곡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울기 좋은 곳 이런 의미입니다. 호곡헌. 했더니 정진사가 아니 천지간에 이렇게 시야가 툭 터진 곳을 만나서 별안간 통곡할 것을 생각하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정진사가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요동볼판처럼 큰 걸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엄청 큰 것에 대한 감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통념이죠. 너는 왜 울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야. 아까 위에 읽을 때 문답의 형식을 통해서 글이 전개된다고 했죠. 오케이. 갑니다 또. 하고 묻기에 나는 박지원입니다. 그렇긴 하나 글쎄 천고의 영웅들이 잘 울고 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는 하나 기껏 소리 없는 눈물이 두어 줄기가 옷깃에 굴러떨어질 정도로 눈물이 쪼로록 흐르는 거 불가하였지. 그 울음소리가 천지사이에 울려 퍼지고 가득 차서 마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네. 사람들은 단지 인간의 칠정 7가지의 마음이죠. 그게 뭐야? 희노, 애락, 애오, 욕. 7정 중에서 오로지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통념이죠. 슬픔이 가득할 때 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여기서의 슬픔은 바로 뭐야? 애죠. 슬픔의 자. 여기, 요거. 두 번째야. 7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르고 있다네. 아하, 이게 창의적인 발성이죠. 7가지의 감정이 가득할 때 울음이 생기나 봐요. 기쁨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고 그게 희. 그 다음에 분노가 극에 차면 울음이 날만하고 그게 노.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고 그게 락. 그 다음에 사랑이 가득한다. 애. 미움, 욕심. 됐죠? 자, 그 옆에 날만한 것일세.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버리는 데에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다네. 그러니까 나의 막힌 마음을 푸는 방법이 뭐냐면 소리를 지르는 거. 그게 울음인 거야. 알겠어. 통곡 소리는 천지간의 우레와 같아. 번개, 우레 이런 거. 지극한 감정이 터져나오고 터져나온 소리는 사리의 이치에 절실한 것이니 웃음소리와 뭐가 다르겠는가. 그러면 울음과 웃음은 사리에 절실할, 사리에 맞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리에 맞대요.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정이나 형편이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보지 못하고 칠정은 교묘하게 배치하여 슬픔에서 울음이 나온다고 짝을 맞춰놨다네. 그리하여 초상이 나서야 비로소 억지로 아이고 하는 소리를 질러댄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우는 거야. 왜냐면 슬플 때는 울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우는 사람은 뭐야? 슬픔이 가득 차지 않았던 거야. 됐죠? 자, 그 밑에 거 형광펜 칠해야겠다. 대상에 대한 관점의 차이 보이죠? 우리가 필기했던 지점인데 그거 체크해야겠다. 정진사와 오른쪽에 박지원을 구분졌네. 요동벌판을 보면서 어떻게 써? 정진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고를 하니까 광활함, 넓고 큰 거에 대한 감탄을 했다면 박지원은 울고 싶어요. 그러겠죠. 한바탕 울기 좋은 곳이랍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임마 울음이라는 게 슬픔이 가득하면서 우는 건데 너는 요동벌판을 보면 슬프냐? 이렇게 했더니 아니다. 모든 감정이라고 썼지만 그게 뭐야? 칠정이죠. 인간의 7가지 감정이 그중 하나가 가득 찰 때 눈물이 난다라고 창의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다시 다음 페이지. 그러나 정말 칠정에서 느껴서 나오는 지극하고 진실한 통곡 소리는 천지 사이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하여 감히 아무 장소에서나 터져나오지는 못하는 법이라네. 한나라 때의 가의는 이제 예를 들어줍니다. 가의는 적당한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해 울음을 참다 견뎌내지 못하고 갑자기 한나라 궁실인 선실을 향해 한바탕 길게 울었으니 어찌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운다는 것 자체가 아무 때나 막 아무 장소에서 터지는 건 아닌가 봐. 어떤 때와 장소가 있나 봐요.
자, 한이 정지사가 아니 지금 여기 울기 좋은 장소라고 저토록 넓으니 나 또한 그대를 쫓아 한바탕 울어보고 싶은데 칠정 가운데 어느 정의 감동을 받아야 울어야 합니까? 하기에 나는 그건 갓난아기에게 들어보세나.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나 칠정 중에 어느 정에 감동하여 우는지. 갓난아기는 태어나 처음으로 해와 달을 보고 그 다음에 부모와 앞에 꽉 찬 친척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겠어? 즐거워 동그라미 기뻐 동그라미. 그러니까 거기는 락과 히를 썼네요. 이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터이니 슬프거나 화를 낼 이치가 없을 것이고 응당 즐거워하고 웃어야 할 것 아니겠는가? 아니겠는가? 이런 걸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서리법은 뭐냐면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을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대답을 바라지 않는 질문을 서리법이라고 해요. 자, 여기 응당 즐거워하고 웃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데요. 이런 대답이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도 도리어 한없이 울어대고 분노와 한이 가슴에 꽉 찬 듯이 행동을 한단 말이야. 이를 두고 신성하게 태어나거나 어리석고 평범하게 태어나거나 간에 사람은 모두 죽게 되어 있고 살아서는 허물과 걱정, 근심을 백방으로 겪게 되므로 갓난아기는 자신이 태어날 것을 후회하고 먼저 울어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갓난아기의 본 마음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네.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우는 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고요. 태어나자마자 내가 한 100년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 험난함을 어떡하지? 12년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래서 우는 게 아니라고요.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태중 뱃속에 있을 때 깜깜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 웅크리고 부대끼다가 갑자기 넓은 곳으로 빠져나와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되니 어찌 참소리를 질러 억눌렸던 정을 다 크게 씻어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좁은 곳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소리로써 풀어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엄마의 뱃속 같은 조그만 곳이 바로 조선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온 것은 바로 요동벌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갓난아기의 거짓과 조작이 없는 참소리를 응당 본받는다면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 동해를 바라보며 한바탕 울만한 장소 동그라미 1번 칠게요. 금강산 비로봉. 요동벌판처럼 광활함이 있는 곳이 넓고 큰 곳이 있는 곳이 있어. 우리나라도. 그게 어디에 있냐면 금강산 비로봉에. 그 다음 황해도 장현의 금모래 사당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가도 한바탕 울만한 장소가 있다네. 지금 요동벌판에 임해서 여기부터 산해강까지 1200리가 도무지 사방에 한 점의 산이라고 없이 하늘 끝과 땅 끝이 아마 악교로 붙인 듯이 실록궤에 맨 듯하고 고금의 비와 구름만이 창상하니 여기가 바로 한바탕 울어볼 장소가 아니겠는가. 그럼 요동벌판과 같이 울만한 장소가 첫 번째 금강산 비로봉, 두 번째는 어디서? 황해도 장현의 금모래 사장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됐고 그 다음 왼쪽 잠깐 볼게요. 사이드에 연필 있는 데 있어요. 거기 형광펜 칠해야겠어요. 어머니의 태중은 뱃속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어머니의 뱃속은 비좁고 폐쇄됐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조선을 비유한 말이고요. 그 다음 또는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조선 지식인의 사회의 폐쇄성. 자, 박지원은요 청과의 교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조선의 사람들은 성리학, 즉 뭐냐면 맨날 주자 학문을 외우고 암기하고 막 이러기만 했거든요. 근데 박지원의 생각에는 그 성리학이 주자의 학문을 배우는 건 좋아. 근데 그게 우리 실생활에 뭐가 도움이 되죠? 이렇게 물어봐요. 없어. 그래서 공허한 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처럼 성리학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중, 엄마의 뱃속 같은 건 성리학만 하는 좁은 학문.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넓은 곳. 그 넓은 곳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청나라의 요동벌판이겠죠. 자, 오른쪽으로 다시 갈게요. 한낮에는 매우 더웠습니다. 말을 달려 고려총, 아미장을 지나서 길을 나누어 갔습니다. 나는 주부 조달봉, 견군, 박내군, 정진사, 겸인, 거시기와 함께 옛 요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번화하고 풍부하기는 봉성의 10배쯤은 되니 따로 요동 여행기를 써놓았습니다. 서문을 나서서 백탑을 구경하니 그 제조에 공교하고 화려하며 웅장함이 가히 요동벌판과 맞먹을 만합니다. 따로 백탑에 대해 적은 백탑기가 뒤편에 있습니다. 했네요. 자, 잠깐 앞 페이지에 체크할 게 있어요. 앞 페이지 59쪽에 하단에 그림에 보시면 말 다리에 있는 쪽 보면 비유적 표현이 있죠?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비유적 표현. 자, 갓난아기와 글쓴이 그 의미 있죠? 거기 정독해 줍니다. 효주 못 찾네. 자, 됐고. 자, 61쪽으로 왔고, 교과서 61 거기 보시면, 이제 정리하기입니다. 작품을 정리하기는 거기 쭉 나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요거 정리한 겁니다. 요거 정리한 거. 정진사가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박지원은 참신한 발상을 가지고 있고, 요동벌판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대조됐었죠. 그죠? 그래서 한바탕 울기 좋은 곳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칠정이 가득한 겁니다. 그 칠정 중에 뭐냐? 희와 락이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희와 락을 그 밑에 글쓴이의 답 2에 나왔죠. 즐거움과 기쁨. 거기다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또 넘겨서 62쪽. 자, 62쪽에서는 글쓴이의 관점 정리해달래요. 또 반복이야. 요동벌판 밑줄 칠게요. 한바탕 울기 좋은 곳이죠. 한바탕 통곡하고 싶구나. 그러면 글쓴이는 울음인 어떤 의미에서 울음이 생기는 거야? 7가지의 감정이 가득할 때 운 다음에 형광펜 칠해입니다. 자, 그러면 갓난아기는 도대체 어떤 감정이 가득 찼을까? 2개 쳐야겠죠. 즐거움과 기쁨 체크해야죠. 자, 다음에 자, 그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밑에 다음 한시 요야를 읽고 한바탕 통곡할 만한 자리와 비교를 해달라고 합니다. 어디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둘 다 비유적인 표현이 뛰어나다. 거기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얘도 뭐 하냐면 요동벌판을 볼 겁니다. 핵심 정리 먼저 보자. 핵심 정리에 제재 볼게요. 광활한 요동벌판 쳐주시고요. 그래서 주제 어쩌라고요? 광활한 요동벌판이 대단해요. 감탄. 자, 그래서 특징 보면 박지원의 통곡할 만한 자리를 인용하여 요동벌판에 느낀 경외심을 효과적으로 경외심은 놀랄 만큼 존경스럽다 이런 말입니다. 놀랄 만큼 존경스럽다.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느끼면서 존경스러워. 앞에 가기도 좀 어렵지만 어려우면서도 존경스러워. 뭐 이런 겁니다. 어디 한번 보자. 천추의 커다란 울림터라니 재미난 그 비유 참 신묘하구나. 묘하구나. 천추의 커다란 울음터라고 하는 건 박지원이잖아. 그러니까 박지원이 한바탕 울기 좋은 곳이라고? 그거 참 묘한 이치가 있구나. 이런 얘기야. 그럼 아까 박지원의 작품을 인용하여 이렇게 있었죠. 여기 인용한 거야. 그 다음 왜 묘하냐면 갓 태어난 핏덩이 어린이가 세상 나와 우는 것에 비유했구나. 세상 나와 갓 태어난 신생아의 울음을 세상과 빗댔다는 거 정말 대단한데 이런 정도였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어디 보자. 요건 뭐냐 63페이지 봤더니 박지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지원은 실학가입니다. 실학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살짝 뭐 정리만 하면 자, 박지원은 조선 후기 실학자입니다. 실학자. 자, 실학자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조선의 성리학을 비판합니다. 조선의 성리학을 비판해요. 성리학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바로 실학자입니다. 왜냐면 이 조선의 성리학이라는 건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대요. 주자의 학문을 배우고 주자의 학문을 외우고 주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맨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뭐 밥을 주나요? 떡을 주나요? 뭔가 없는 거야.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공허한 학문이다. 공허한 학문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얘가 얘기하는 건 실생활과 도움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대.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이용후생이라고 합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돼야 한다. 이게 이용후생입니다. 박지원이 주장한 것은 이용후생입니다. 자, 그래서 됐어? 썼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학파 있는데 그건 밑줄 치면서 가볼게요. 자, 첫 번째죠. 우추. 청나라의 앞선 문물제도 생활 양식을 받아들일 걸 주장한 학파. 왜 청나라 거를 문물을 교류하자고 얘기하냐면 그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이용후생이니까 자꾸 교류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쓴 게 뭐냐면 열하일기가 있는데 열하가 뭐냐면 북경을 얘기합니다. 지금의 베이징 북경을 갔다 와서 쓴 열하일기가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 2에 호곡장기라고 나왔죠. 호곡장 그게 뭐냐면 한바탕 울기 좋은 곳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자, 뒤로 넘어가서 자, 뒤에 나온 현대수필을 한번 하나 더 해볼게요. 살짝 그냥 가본 거야. 현대수필. 자, 반통의 물이래요. 이것도 어떤 체험이 있을 테고 그에 대한 깨달음, 새로운 인식 여기에 포인트가 되죠. 왜냐면 수필이라는 것이 깨달음과 교훈과 새로운 인식이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요걸 읽으면서 새로운 깨달음과 교훈과 새로운 인식이 어디 있나 그걸 체크하는 거야. 한번 볼게요. 자, 바로 옆에는 우물이나 수도가 없습니다. 물들어 저기 갔다 와야 돼. 조금 걸어가야 그 마을 사람에겐 용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있는데 호수나 관으로 연결하기에는 좀 거리가 멉니다. 또 그러기에는 작은 밭에 너무 수선스러운 일 같아 그냥 물을 한 통 길어다 주었습니다. 밑에 그림 있죠? 저렇게 물을 떠서 오는 거야. 푸성기들을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농부의 발소리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가 봅니다. 즉 어떤 식물이 자라려면 물을 줘야 되는데 농부가 계속 물을 갖다 줘야 되니까 농부의 발소리가 식물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정성입니다. 거기에 농부의 발소리는 정성입니다. 정성. 우리 발을 흡족하게 적시려면 수로까지 적어도 10번을 왕복해야 하니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시는 어떤 할아버지인데요.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몸 반쪽이 마비가 되어 걷는 게 그리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한 10번 왕복해서 물을 줘야 되는데 할아버지는 발을 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 중간에 오다가 물을 자꾸 흘려요. 그럼 할아버지 입장에서 뭐야? 20번, 3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어디 있었지? 성한 한쪽 발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시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 같은 걸 느끼게 합니다. 자, 왜냐면 그 할아버지의 정성입니다.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정성을 하죠. 식물도 어떤 생명체라면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온갖 노력을 하죠. 다음 어디 가고 있었어? 저놈 때문에 까먹었잖아. 쩔뚝쩔뚝 몸이 심하게 흔들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그의 바깥 바지를 적시고 길 위에 쏟아져 결국 반통도 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몇 번씩 오가는 걸 나는 몇 때로는 끌듯이 지나가는 발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른 길 위에서 휘청휘청대고 한 젖은 길을 보고 알기도 합니다. 딱 보자마자 아, 여기 할아버지가 지금 물 주러 갔구나 이거 본 거야. 그래서 제목이 지금 한 통의 물이 반 통의 물이 그거야. 한 통의 물도 아니고 들고 가다 반은 쏟아버린 거야.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버리곤 했지만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할아버지가 자신을 희생해서 고생해서 생명체를 길러내는 그 모습이 감동받은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나 역시 그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반 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를. 물통을 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10번 오가야 할 것을 그 할아버지는 20번 오가야 할 것이지만 내가 이 채소들을 키우는 일도 그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안간힘 때문은 아닐까.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문득 마음 한쪽에 굳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 절룩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남은 반통의 물을 살아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생명체에 대한 사랑. 그죠?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 자신이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명체에 대한 사랑을 준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결국 주제는 바로 뭐였냐면 어떤 생명체의 소중함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었네요. 그럼 생명체의 소중함을 어떻게 알았어? 반통의 물을 가지고 가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저렇게 할아버지도 생명체를 키우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정성을 다하는데 나도 그래야겠구나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5로 갑니다. 자, 65에서는 교술갈래라고 나오죠. 교술갈래 개념에 줄 칠게요. 글쓴이의 경험과 사색을 서술. 그래서 어떻게 독자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깨달음이라든가 교훈을 줄 수 있고 또는 새로운 인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 게 뭐가 있냐? 설, 설 이런 거 나오는 거, 기, 통곡헌 기 뭐 이런 거, 일기, 편지, 기행문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더라. 그 다음에 수필의 특징은 별표 칠게요. 이건 어떻게 나올 거냐면 통곡할 만한 자리가 위에 전문에 나오고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점 3개 있죠? 정독으로 형광펜 칠해줍니다. 자, 됐네. 자, 뒤에 이제 채워넣기 해볼게요. 이제